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지 5년에 처한다 뭐 그런 거. 형법은 또 학문이라 더 굉장히 이론적으로 어렵거든요. 또 그 강의 대상 학생들이 주로 이제 경찰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 공부 쪽하고는 거리가 멀었던 학생들이 학원에 오는 거라 항상 기초 단어부터 막 설명하고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참 편하게 하고 싶은데 저도 이제 뭐 만약에 공시법만 해가지고 2달 코스로 하면은 좀 천천히 가겠는데 쌤법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항상 제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항상 시간이 쫓긴다는 느낌이 가니까 좀 쉼표를 적절히 줘야 더 길게 가는데 그걸 알면서도 제가 쫓기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 단독 신청이 되겠죠. 단독 신청이 허용되는 이유는 아까 우리가 크게 판결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자, 151페이지 단독 신청이 허용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이 원칙이고, 자, 공동 신청은 뭐다? 주로 등기 의무자. 등기 의무자는 등기하면서 자기가 등기가 불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리한 사람이 직접 와서 같이 신청하라. 그런 의미에서 공동 신청이 되는데 단독 신청은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에 공동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그 등기 신청 자체가 진정을 이미 보장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죠. 바로 뒤에 보는 판결, 촉탁, 상속에 의한 경우. 또 아까 등기의 성질상 공동 신청이 불가능해요. 아까 뭐랬죠? 등기 의무자가 있어야 되는데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표제부 등기, 소유자 자신만이 인정되는 등기이기 때문에 의무자가 없고, 또 아까 처음 입원을 할 때 하는 보존 등기, 그리고 상속 등기, 그러니까 뭐 피상속인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자녀들이 상속을 할 때는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겠고, 자, 그래서 그런 것들 152페이지 나와 있고요. 정문을 통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판결에 의한 등기를 할 때 조금 이제 막판에 있을 때 그거 끝냈는데, 자, 판결에 의한 등기의 판결은 이행 판결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적었듯이 판결의 종류는 3가지가 있다 그랬죠. 너 해라 라고 하는 것, 이행 판결이 있고, 자, 형성 판결, 어떤 것을 판단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 대표적인 공유물 분할 판결. 자, 우리가 이거 샀는데 서로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다툼이 있을 때 법원에서 그것을 판단을 해주는 것, 그게 형성 판결이 되겠고, 확인 판결, 무엇이 있다 없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친권자 확인 판결, 친권자 부존재 확인 판결,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 그래서 자, 이제 이행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2번에 무슨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키워드는 등기하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이행 판결이 되겠고, 그래서 그러한 등기 자체를 법원에서 명령했기 때문에 그거 판결을 가지고 가서 바로 등기소에 주면 법원은 그 명령을 가지고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판결의 예시 따라서 아까 말했던 등기를 이행하라는 것이 아닐 때 따라서 A, 뭐뭐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라라는 것은 이행이지만 이건 등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위만 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위를 넘기라는 거니까 등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B번도 마찬가지로 지분을 양도한다. 지분을 넘겨라라고 하지만 지분 자체만 넘기지 지분 자체를 등기하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를 넘기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행 판결이지만 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 이제 이행 판결 자체가 아닌 것 아까 말했듯이 형성 판결이나 확인 판결 등에 대해서는 바로 이제 그걸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등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행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자, 조심해 줄 것은 자, 이제 이행 판결이 아니면서도 이제 인정되는 것이 자, 이행 판결 1의 세 번째 줄 다만 공유물 분할 판결은 공유물을 분할한다라고 하는 이제 형성 판결의 종류이지만 그 형성됨으로써 그 자신에게 그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행 판결만 판결에 의한 등기가 가능하지만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되고 또 뒤에서 또 공유물 분할 특유한 손길이 하나 있었죠. 뭐 그건 뒤에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 판결은 확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3심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1심에서 이제 판단이 나와도 그것은 선고가 되는 것이지 선고가 되고 선고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것을 이제 불복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상소를 통해서. 상소를 하면 소송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1심 선고 판결만 가지고서 그걸 등기할 수는 없죠. 그거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고등법원에서 또 대법원에서 뒤엎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그 등기가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판결은 확정돼야 됩니다. 확정됐다는 것은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1심 판결이 선고됐지만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는 것이고 대법원에서 판결은 그대로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으니까 대법원 판결은 또 확정이 되겠죠. 그런 의미. 자, 그리고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바로 조정조소, 화해조소, 인락조소,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 화해 공고 결정.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자, 조정은 중재를 받아들여서 작성하게 되는 것. 자, 여기 조소가 나오죠.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조서는 국가기관이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거니까 이런 것도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거기에 비해서 2번에 나와 있는 공정증서라고 하는 것. 증서는 조서가 아니죠. 이것은 국가기관이 아니라 일정한 이제 공증인이 작성해 줍니다. 공증인은 이제 뭐 법무법인 같은 데서 하는 거고 일정한 권리를 이제 넘겨받아서 하는 거지만 공적인 증명은 되겠지만 조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는 신청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민법을 공부할 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이제 소멸시효 공부하셨을까요? 소멸시효는 일정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권리가 없어집니다. 또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판결에 의한 권리도 10년간 유지가 되고 10년이 넘어버리면 이제 소멸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이 넘어서 소멸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판결을 받은 지 두 번째 줄 10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이제 등기 신청을 하면 그것에 관한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 판결에 의한 등기라는 형식적 심사를 통과한 거니까 10년이 넘어서 소멸시효가 됐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거부 권한이 없어서 일단은 등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법적으로는 소멸된 후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것은 이제 어떻게 권리자가 진정한 권리자가 소송을 통해서 다시 그것을 확인받고 없애야 되겠죠. 등기라는 절차는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과했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고 하게 되면 등기관은 등기를 기록하고 그러면 이제 진정한 권리자는 소멸시효 이후인 것을 다시 증명해가지고 다시 소송을 통해서 다시 또 판결로서 다시 자기 등기를 다시 하게 되고 그런 절차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신청인은 원칙적으로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 의무자가 되겠고 따라서 2번, 가의 2번. 패소한 등기 의무자는 그
그 판결이익에 직접 등기 권리자 명의의 등기 신청을 하거나 승소한 등기 권리자를 대위하여도 등기 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만 되고, 따라서 패소한 사람은 이제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번째.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가 이행 판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정되는 게 있었죠. 154페이지 공유물 분할 판결. 자,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는 자, 첫 번째 줄 그 소송 당사자가 원피고인지 관계없이, 그 말은 원피고 화살표 패소해도, 그러니까 자, 나하고 이분하고 이제 건물을 하나 샀는데 서로의 지분을 가지고 다툼이 있어요. 내가 이제 내 지분이 2분의 1이다. 그래서 2분의 1을 분할해 주라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판단해 보니까 내가 2분의 1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 지분은 3분의 1이다라고 법원에서 판단해 주고 3분의 1은 이분 거다라고 판단해 줍니다. 그럼 뭐야? 나는 내가 2분의 1을 50%를 원했지만 3분의 1, 33%는 안 되니까 패소했죠. 패소했지만 나는 3분의 1이라는 것은 법원으로부터 이제 확인을 받은 거죠. 3분의 1은 인정이 되잖아요. 소송은 패소했지만. 그러니까 이 3분의 1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등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패소한 당사자는 등기 신청할 수 없지만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만 패소하더라도 패소한 부분의 범위는 인정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등기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 조금은 특별한 놈이니까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의한 등기를 할 수가 있고 또 패소해도 이제 그 부분만큼 인정되기 때문에 역시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첨부 정보에서 뭐 이제 판결 정보를 확정 증명서, 송달 증명서 냈는데 송달 증명서는 필요 없고요. 그래서 그냥 X 쳐버리시면 되겠고, 판결 증명서, 확정 증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다시 1번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면은 원칙적으로 등기 원인 증서로서 판결 정본과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정 증명서를 접수하여야 되지만 아까 우리가 이제 판결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거 있었죠? 3번 조정조서, 확해조서, 입납조서를 등기 원인 154페이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154페이지 아까 제일 위에 있는 게 공유물 분할 판결에 대한 것이고 그 밑에 4번에 첨부 정보. 그래서 판결 정보는 확정 증명서, 송달 증명서는 그냥 X 쳐버리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원칙적으로는 판결에 의한 것은 1번 판결 정본과 확정 증명서도 첨부해야 되지만 다시 3번 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 화해조서, 입납조서에 대해서는 등기 원인 증서로 첨부하는 경우 확정 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서 자체만 가지고 이제 제출하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조서가 있으면 아까 판결은 1심, 2심, 3심을 통해서 아직은 선고만으로는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됐다는 것까지 뒤에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조정 조서 같은 것은 조정만 되면 바로 끝나버립니다. 그대로 끝나니까 그것 자체가 확정됐다는 것이 따로 필요가 없다는 거죠. 조서 자체가 있으면 그대로 끝나는 거니까 그대로 판결로 인정되는 거니까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인정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다 출제자들이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조정조서 등을 첨부하는 경우에도 확정 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거의 그래서 가장 끝에 있는 있다 없다를 많이 고치는 경우가 대부분의 시험 지문에 하나에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 집행해 주시면 되겠고 자 또 이제 넘어가서 뭐 집행본 주소를 판결 서면 있어야 되겠고 155페이지에 자
허가를 필요로 할 때도 이미 판결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법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았죠. 그러니까 1번 원칙적으로 신청 대상의 등기에 제3자의 허가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러한 서면 제출은 요하지 않는다가 원칙이지만 이제 다만 조금 더 이제 국가적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법에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구할 때는 두 번째 줄 그러한 현존 사실이 판결서에 기록되어 있다라면 판결서의 내용을 보니까 행정적 허가가 필요하고 그 필요했던 것이 다 판결에서 판단을 받은 거예요. 그럴 때는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나가 또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자 그러니까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이분하고 이제 내가 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허가도 받았고 이제 하는데 이분이 이제 등기를 안 해주니까 내가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하고 법원 판결을 통해서 허가까지 받았다는 것이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판결서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가 그 판결을 가지고 이제 등기를 신청할 때는 허가서를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는 또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재판할 때 이미 다 확인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 비판의 대상은 되고 있지만 이건 규정이니까 여러분께서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두 번째 줄 때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기록되어 있으면 면제가 되고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한 것을 근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이제 제출을 요하지만 행정청구 허가 등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앞에서 보면 이해관계인 허가 있죠. 뭐 전세권자, 뭐 저당권자가 있을 때 저당권자의 이해관계인 허가를 받을 때는 그런 것들은 뭐 판결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그런 것들은 판결할 때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일에 해당돼서 없지만 행정청 허가는 기록되어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있고 없고 하는데 단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된다. 우리가 아까 뭐 조문에서 모든 반드시 그런 것들은 거의 다가 정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원칙과 예를 다 포함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조문에 의하면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는 것이 정답이 옳은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등기 필 정보도 아까 등기 의무자가 등기함으로써 자기가 불리해지니까 그런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등기 필 정보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미 이것은 판결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첫째 줄 원칙적으로는 승소한 권리자가 단독으로 판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미 판결에서 그러한 것이 확보됐기 때문에. 자, 문제가 되는 것이 다만입니다. 다만 승소한 등기 의무자도 있죠. 보통은 자 이제 내가 이분한테 팔았어요. 지금 이 지역이 굉장히 토지거래 허가에 묶여가지고 관심이 집중되는 토지야. 그래서 세금 문제가 때문에 좀 골치 아파. 그래서 애물단지인데 이분이 이제 매수자로 나오니까 옳다구나 너를 팔았어. 팔아서 이제 나는 이러한 세금 관련 부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이분은 또 안 가져가네. 사시긴 했는데 안 가져가. 그럼 뭐야? 나는 골치 아프니까 빨리 가져가세요 라고 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보통은 자기는 권리를 뺏기기 때문에 소유권을 뺏기기 때문에 이제 사는 사람이 신청하는 게 당연하지만 세금 관련 부분이나 어떤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 이제 팔은 사람이 가져가라고 내가 오히려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등기를 가져가서 가져가세요라고 신청을 하고 내가 이제 승소를 하게 돼서 인정이 되면 내가 이제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이런 경우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이제 뭐 우리가 의제 자백 같은 걸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소송 사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가짜 권리자인데 다른 엉뚱한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그 사람한테 넘겨줘.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내 권리자가 없으면서 내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소송을 통해서 넘겨주고 그럴 때는 이제 그 등기 자체도 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 진정성이 확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판결을 통하더라도 아주 예외적으로. 그럴 때는 이제 의무자일 때는 승소하더라도 이제는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승소한 등기 권리자는 이미 판결을 통해서 그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의무자일 때는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이제 등기 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이제 이런 판결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의무자에게는 그 권리에 관한 등기 필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따라서 등기 필 정보 역시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체크해서 좀 기억해 주시도록 하겠죠. 자, 등기관의 심사고 및 상속에 의한 등기 등등 넘어가 볼까요? 자, 그리고 157페이지 등기 신청권은 신청과 청구는 구별해 주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구는 민법상의 권리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청구권은 개인 간의 권리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내가 이분한테 이제 내 부동산을 이분한테 넘기면 나는 이분한테 등기 이전 의무가 있고 이분은 이제 자기가 샀기 때문에 등기 청구권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은 서로 개인 간에 발생하는 청구의 문제가 되겠죠. 쉽게 생각하면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이제 내가 돈을 빌려주면 상대방은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 청구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 민법상의 문제. 자, 신청권은 뭔가 개인이 등기소라는 국가기관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신청이 되겠고 신청은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기관과의 문제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자, 등기 절차에서 다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신청권은 청구권과 비교해 주시면 되겠고 자, 시험과 직접 관련되는 건 아니니까 넘어가면 되겠고요. 자, 우리 시험에서는 중요한 게 150페이지가 등기 신청 적격이 되겠습니다. 자, 누구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자, 그 이름은 자, 우리가 이제 아까 계속 처음 할 때부터 민법 지식을 여러분께서 좀 많이 요구한다 그랬죠. 이러한 것도 청구 적격 누구 이름이 되느냐는 민법상의 권리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자, 민법상 권리 능력이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해요? 인예라고 하고 인예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죠. 그래서 자연인과 법인은 다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법인사로서 자연인은 다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8페이지 넘어가면 자연인 당연히 되겠고 단 자, 이제 뭐 158페이지 교과서 해설을 보셔도 되겠고 159페이지 도표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자연인 사람인 이상 저는 이제 도표를 좀 간단히 할게요. 간단히가 아니죠. 우리가 오늘 진도는 나가는 거니까 그래도 시간 관계상 좀 간단히 해야 됩니다. 자, 일단 도표로 간단히 정리하면 이제 외국인도 일단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내국인과 동등하게 외국인도 인정이 됩니다. 자, 문제는 이제 태아 명의로 할 수 있느냐가 되는데 판례는 공부하셨어요? 정지 조건설이라는 거? 정지 조건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저도 이 관념이 아직도 낯선데 쉽게 말하면 조건이 생기면 그때부터 인정하는 거. 조건이 있을 때 그때부터 인정하는 거. 자, 그러니까 뭐 아주 쉽게 처음에는 없다가 이러한 조건이 있으면 이 조건부터 인정하는 겁니다. 이 조건이 생기는 것을 이제 이름이 정지 조건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자, 해제 조건은 자, 일단은 인정을 해. 그런데 이 조건이 발생하면 이 조건으로
있었던 것이 없어져, 해제. 그래서 이것은 없어지는 거야. 자, 이것을 태아라고 하면 태아인 동안에는 이제 이 조건은 출산이라는 조건이죠. 출산이라는 조건이 발생되기 전에는 태아로서는 권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출산이라는 조건이 완성되면 이때는 자연인이기 때문에 권리를 갖고 다시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하에 태아에도 인정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태아일 때는 인정 안 하다가 출산하면 태아인 때부터 다시 아까 말했던 소급에서 그 권리를 인정한다라는 그런 기본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판례는 이제 출산을 통해서 자연인이 돼야만 권리 능력을 인정하고, 그리고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가 없으니까 결국은 태아인 동안에 등기를 할 수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학설에 의하면 태아인 동안에도 권리 능력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우리 시험은 학설이 나오는 게 아니라 판례가 나오는 거니까 판례를 통해서 태아는 일단 쉽게 말하면 사람은 아직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법인이 되면, 법인은 뭡니까? 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법으로 인정하는 인격체. 그러니까 자, 국가도 이제 공법인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인으로서 법인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명이 지방자치단체로서 인정이 되는 것. 인정이 되는 것은 바로 특별시, 도, 그리고 광역시, 그러니까 뭐 광주 광역시 같은 광역시, 그리고 이제 시, 군, 구. 이때의 구는 이제 그 특별시, 광역시의 자치구를 말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 구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로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명의로는 되지만 우리가 조심해줄 것, 이제 자치구가 아닌 읍명동리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등기 명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 자, 그리고 이제 조심해줄 게 조합이라고 하는 건데, 이 조합, 그러니까 농협협동조합 같은 조합은 여러분이 이제 채권 이제 강론에 가시면 조합은 원칙적으로 계약의 일종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사고 파는 것이 매매 계약이었죠. 자, 사업을 같이 하자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조합 계약입니다. 그럼 사업을 같이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이 등기, 이 건물을 우리가 빌리자, 사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을 하자라는 것을 등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계약이기 때문에 매매한다, 매매 자체를 등기하지는 않아요. 매매하고 난 물건을 내가 샀으니까 내 걸로 등기해달라,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계약 자체는 등기를 할 수가 없죠. 계약이 있었다면 가등기는 미리 확보하는 등기를 할 수 있겠지만 계약 자체를 등기하는 건 아니니까. 관념 이해되세요? 그래서 일단 민법상 조합은 계약으로서 등기를 할 수가 없고, 조합을 한 모든 사람들의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아까 농협협동조합 같은 조합은 아까 말했던 국가가 인정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이제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구별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학교 명의는 안 된다고 했죠. 여기 순천대학교라고 할 때는 순천대학에서 사용하는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대학교를 운영하는 주체는 뭡니까? 재단, 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단 법인이 바로 법인으로서 그 권리의무의 주체가 돼서 법인 명의로 그 건물들을 등기하게 되는 것이지, 학교라고 할 때는 일단 건물, 영조물로 우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등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관념을 좀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읍면동리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법인이 아님으로써 등기를 할 수가 없는데,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바로 비법인이 되는 거죠. 자, 158페이지 아래에 보시면 비법인 사단, 가로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재단이라는 말로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법인은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바로 등기를 할 수가 없었는데 문제는 뭐가 발생하냐면 종중 재산이 있잖아요. 종중 같은 것들은 이제 법인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비법인인데 자, 종중 소유의 재산이 등기를 할 수 없어서 종중의 대표자 이름으로 이제 등기를 합니다. 자연인 이름으로 하죠. 그 사람은 내게 아닌 것을 알아. 그런데 이제 그분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좀 몇 대 걸치면 자손들은 뭐야? 종중께 아니다. 할아버지 거다. 아버지 거다. 내 거다. 라고 하고 종중하고 다툼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뭐 최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등기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이런 비법인도 이러한 등기에 있어서는 권리 능력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자,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읍면 동리는 법인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바로 등기를 할 수 없지만 이제 그러한 동리의 대표자가 있고 이러한 비법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면 이제는 그러한 비법인으로서 등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 이제 비법인 사단 재단이란 법인 같은 실체는 가지지 않았죠. 왜? 등기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법인 등기부에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인정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그러한 법인 단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것으로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종중교회 종단으로서의 대한불교 조계죠. 자, 도표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종중명의 교회명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 등은 인정이 되겠고요. 동리도 법인으로서는 안 되지만 아까 대표자를 두고 조직체로서 활동해서 비법인으로 인정이 되면 그래서 이제는 판례에 따라서 등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줄도 이제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찰 명의가 되면 그것으로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사찰이긴 하지만 이런 사찰보존법에서 등록이 안 되면 결국은 등기를 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찰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까 좀 체크해 주실 필요가 되겠죠. 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그 바로 아래 등기 신청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좀 풀이가 되어 있는데 뭐 같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등기 신청 행위. 자,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민법에서 필요하는 일단 능력을 요구하느냐. 자, 민법에서 뭘 따집니까?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따지죠. 자, 권리 능력은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일정한 바로 이제 권리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인정이 되고 등기에서 필요할 때는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비법인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이 된다. 자, 그리고 의사 능력은 항상 사적 자체를 인정하는 가장 기본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판단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제 정신병자로서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나의 행위를 인정하면 안 되는 거죠. 사적 자체는 항상 의사 능력을 전제로 하니까 의사 능력이 바로 필요하고.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세 번째 행위 능력입니다. 자, 161페이지 위에 보면 행위 능력 역시 그런데 행위 능력은 왜 우리가 두는 거죠? 민법에서 행위 능력 제도를 왜 인정합니까? 행위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뭐 9세, 10세 된 아주 미성년자는 이제 의사 능력을 이제 사적 자체를 인정할 의사 능력이 부족되지만 자, 17, 18세 정도 되면 충분히 우리보다 더 똑똑한 애들도 훨씬 많아요. 천재도 엄청 많아. 아니 여러분 그 비슷한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뭔 말하면 엄마 아빠 무시하잖아. 엄마는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럼 지들은 다 컸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에서는 뭡니까? 걔들은 미성년자로서 행위 능력을 부정하는 거야. 왜? 그들은 똑똑할지라도 실제 실거래 경험이 없어. 그래서 쉽게 말하면 속기도 잘하고 하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민법에서 공부하시겠지만
그들이 어떤 행위가 사적으로 불리해질 때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부모가 그 계약을 취소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걔한테 유리한다면 그걸 굳이 취소할 필요는 없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등기법으로 옵니다. 그러면 자, 이러한 권리자는 등기를 권리함으로써 불리해져 유리해져. 유리하니까 폐기 능력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등기함으로써 불리해지고 불리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등기 의무자에게만 폐기 능력이 인정이 돼야 되겠죠. 단계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권리 변동에 영향이 없거나 상속 보존 등기와 같이 어떤 이익만 있을 때는 행위 능력을 요구하지 않지만, 자, 등기 의무자의 지위에서 그 등기가 불리하게 될 때는 바로 행위 능력을 보호하는 취지에 의해서 행위 능력까지 요구된다. 아까 행위 능력 미성자를 보호하는 것은 걔가 이뻐서가 아니라 어떠한 그 자체를 법적으로 보호해주기 위한 거. 그러니까 의무자는 등기함으로써 불리해지니까 불리하지 않기 위해서 행위 능력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 미성년자가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각하 사유가 되는데, 자, 아까 말했듯이 17세가 자기 것을 사기 위해서 등기함으로써 자기 것을 확보할 때는 인정해야 하는 거죠. 권리만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를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다시 반복하지만 민법을 좀 더 정확히 기본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민법 공부할 때도 조금 더 왜 그런지를 좀 따져서 폭넓게 이해하신다면 그러한 것들이 다른 제도에도 다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갖고 오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특히 1, 2, 3, 4월 달에 집중적으로 좀 민법을 좀 잘 해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자, 등기 신청의 방법 우리가 첫날 좀 했었죠. 그래서 크게 방문 신청하고 전자 신청이 있다.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는 전자 신청도 이제는 예외가 아니라 동등한 작용을 부여하고 있다. 정리하면 되겠고, 자, 이제 좀 빨리 넘어가서 시간이 원래 등기법은 2시간 정도 잡고 왔는데 그래서 시간이 다 돼가네요. 자, 일단 162페이지 신청정보 1번 1신청주의가 원칙이지만 여기서도 다시 자 162페이지 본문에서 밑에 세 번째 개정법에서는 일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뭐 그 정도로만 일단 기억해 주시면 바라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뭐 심화학습지만 다음에 보도록 하겠고요. 자, 164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방문 신청을 할 때 적어야 될 내용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첫날 좀 등기법 처음 할 때 조금 이러한 것들을 하긴 했었죠. 그래서 자, 필요적 신청 정보에서 내가 무엇에 대해서 등기를 하는지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부동산의 표시, 그리고 이제 토지에 대해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건물에 대해서는 소매 지번, 도래명주소, 구조 종류 면적 등. 부분 건물이면 한동의 건물, 전유 부분, 대지권 표시 있는 부분을 다 정리하고. 자, 그리고 왜 하는지, 매매 같은 것들을 표시해주고, 언제 했는지, 그리고 왜 하는지, 소유권 보전인지 이전인지, 전세권 설정인지 그런 것들을 표시해주고. 자, 그리고 누가 하는지. 자, 우리가 첫날 도표에서 법률행위 당사자 뭘 하는지 부동산 표시. 항상 머릿속에는 그 관념을 계약에 따른 세 가지. 누가 하는지 당사자, 뭘 가지고 하는지 부동산 표시. 그리고 그런 것들. 세 가지를 항상 그런 것들. 그래서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는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반드시 따라와야 되고. 자, 이제 조심해 줄 거. 5 기타에서 등기 필 정보. 자, 지금 아까 이제 전산화 작업 이후에는 다 등기를 마치게 되면 등기 필 정보를 줍니다. 그러니까 등기 필 정보는 이제 신청할 때 적어야 되는 필요적 신청 정보가 됩니다. 근데 아까 말했지만 이제 2006년 이전에 전산화 작업 이전에는 뭘로 줬죠? 등기 권리증이라는 서류로 줬죠. 서류는 이제 그러한 내가 등기 권리가 있다는 것을 뭐하는 것?
부치는 첨부 서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필요 정보가 아닙니다. 등기 권리증에 대해서는 필요 정보가 아니라 첨부 서류가 되고, 아까 차이 인정했죠. 첨부 서류에 대해서는 보존 기간이 얼마? 5년. 하지만 여기 필요 정보에 들어가는 등기 필요 정보는 영구히 5년. 그런 것들 같이 이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등기 필 정보로 공부했는데 이제 등기 권리증으로 나와버리면 이것은 필요적 신청 정보가 아니라 첨부 서류로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165페이지 특유한 필요적 신청 정보. 자, 이것도 역시 민법 지식을 가지면 당연히 쉬운 건데, 만약에 민법 지식 없으시면 여러분 암기 사항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니까 그 계약에는 당연히 이게 필요해. 보다 지상권에는 지상권을 왜 하는지, 그리고 지상권의 범위가 어디에 미치는지, 당연히 지상권에 당연히 따라온 본질적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또 지역권은 왜 이게 필요한지, 또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 필요적 사항이니까 꼭 그것도 등기에 표시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민법적 지식이 없으면 등기는 이것은 이제 막 깜지 써놓고 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틀로 잡아주시고 여러분이 민법을 좀 공부하고 와서 이해하면 넘어가시고, 이해 안 되면 막판에는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자주 보고 이제 눈에 익어 두시고, 자, 하지만 이제 이게 또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는 또 이제 그때 또 시험장에서는 생각할 시간이 없죠. 그때는 또 바로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자주 보고 일단 암기를 해두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소유권 보존을 왜 하는지 신청 근거, 그리고 환매 특약에는 바로 그 환매 대금, 그리고 환매에 따른 비용 같은 것들을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다. 지상권에 대해서는 목적 범위, 지역권에서는 어떤 요역지까지 표시해야 되고, 자, 전세권에 대해서는 전세금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전세권이 미치는 뭐 아까 용역의 일부니까 그 부분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최근에는 근저당권이 거의 이제 대세니까 근저당이라는 표시. 자, 그리고 근저당에서는 그 금액을 이제 최고액을 적어야 됩니다. 자, 뭐 역시 뭐 민법에서 아시겠지만 저당권은 내가 3억을 빌릴 때 3억에 대해서 그 빌린 돈을 내가 이제 담보한다라는 표시로 합니다. 그건 저당. 그런데 이제 내가 은행이고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셔. 그런데 사업할 때는 이제 돈이 필요하면 가져가기도 하고 이제 돈이 들어오면 갚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필요할 때마다 저당권 설정하는 것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이분의 신용도를 봐가지고 한 뭐 100억까지는 이제 이 건물로, 이 공장에 있는 부지 같은 걸로 100억까지는 우리가 대출을 해준다. 상한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도 내에서 이제 그 범위 안에서 계속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를 하는 중간에는 아직 채권이 안 정해졌어요. 채권이 확정되지 않았어. 그리고 그 기간, 그러니까 이 기간이 3년 후에 그때 딱 그때 채권액을 한도를 정하는 시기를 딱 잡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100억까지는 할 수 있고, 이 건물로 담보할 수 있는 최고액이 바로 정해지는 거죠. 100억이라고. 그게 이제 반드시 근저당권에는 빌린 돈 자체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담보할 수 있는 최고액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누가 채무를 지는지 채무자가 표시가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뭐 근저당권 질권이나 채권담보권은 뭐 크게 뭐 요즘 시험에 자주 안 나오니까 바로 뭐 임차권. 자, 임차권에서는 요즘 뭐 차임은 임차권에 관한 본질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현실 거래에서는 임차권 계약할 때 뭘 됩니까? 처음에 보증금 되죠. 근데 보증금은 이제 나중에 변형된 거기 때문에 임차권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역시 보증금에 대해서는 이제 필요적
신청 정보로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주계약에 따라서 특약 같은 거 약정을 하게 되면 그 약정도 임의적 신청 정보로서 기록을 하면 대항력을 받게 되는 것이고 꼭 필요한 건 아니었죠. 그런 거.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4번의 필요적 신청 정보로서의 등기 의무자는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자, 등기 필 정보 요하는 경우, 자, 앞에서 약간 설명했기 때문에 디귿으로 바로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 정보 제공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동 신청할 때 공동 신청에 따라서 등기 의무자에 불리하고 내가 불리한 것을 확인해 주는 방법으로서 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아까 판결에 의할 때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는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등기 의무자가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는 승소한 거니까 이미 그 판결을 통해서 확인됐지만 이제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는 그 권리가 있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 필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자, 등기 필 정보는 한 번 등기소에서 등기한 후에 제공을 하고, 그러면 내가 그 등기 필 정보를 받았거나 또는 옛날 같은 등기 권리증을 받았는데 이사하다 보니까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제 그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죠. 등기 권리증을 제공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다시 등기소에 가서 발급해달라고 하면 안 해줍니다. 한 번밖에 안 해줘요. 등기필을 마쳤다 할 때 한 번밖에 안 해주니까, 그러면 그 방법으로서 어떻게 하는지 바로 이제 내가 직접 의무자가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직접 가서